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직 1과의 마지막 부분이 안 끝났죠. 어, 다음 시간부터는 한 과를 한 주에 다 마치도록 하겠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게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대학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글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대학 생활, 뭐 대학생, 대학 환경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죠.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일본의 대학 생활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런 유니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그 다른 선생님들이랑 공저를 한 게 있는데 그 책 안에 그 한 챕터에 일본의 대학을 소개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자 해요. 일반적으로 대학은 그러니까 한국의 교수님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할 경우에는 뭐 학위를 하러 많이 가시죠. 근데 저는 그 다른 교수님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물론 학위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학부부터 일본에서 다닌 케이스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요즘 대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잘 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닌 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음, 그 요즘의 대학 생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옛날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멀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대학 생활들 이런 일반적인 것과 좀 유니크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달할게요. 그 다음에 조금 양해를 우선 구해야 되는 게 이게 50분 수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기치 않게 뭐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되면 녹음을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녹음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게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주제가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녹음이 나뉘어지면 나뉘어진 대로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이게 뭐 주제가 나뉘어져서 녹음을 따로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제는 그 뭐 상관없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학문적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본 대학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소홀히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일본의 독특한 부분 이런 부분 우리랑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기 바래요. 자 우선 그 소개해 놓은 일본의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뭐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학 시스템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센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센터 시험이라는 건 이게 그 1990년대부터 대학 공통 1차 시험을 대신해서 실시한 대학 입시 시험이에요.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자연과학이죠. 이과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2002년도부터는 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의 입학은 센터 시험 성적하고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입학 시험의 결과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센터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입학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 그
2008년 학교 기본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공립대학은 86개 교이고 이 중에서 도쿄대학이 1877년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대요. 공립대학은 90개 교, 사립대학은 589개 교가 있는데 사립대학 중에는 황실 가족들이 주로 입학하는 가쿠슈인 대학 등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 외에 단기 대학은 국공립과 사립을 모두 합해서 417개 교에 이른다고 해요. 가쿠슈인 대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가쿠슈인 대학은 메지로라는 그런 곳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황실에 있는 그 귀족들이 다니던 황실 가족들이 다니던 그런 그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이 이케부쿠로였기 때문에 이케부쿠로에서 도쿄 안에 있는 이케부쿠로예요. 그래서 이케부쿠로에서 메지로까지는 그 한정거장이에요. 그래서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옛날에 황실 가족들이 다니던 학교라고 해서 무슨 굉장히 좀 격이 다른 그런 학교일 거다 이런 이미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 옆에 근처에 있는 이케부쿠로에 있는 립교 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그 립교 대학은 도서관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황실 가족들이 다니던 리쇼 대학은 그냥 일반인들도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더 오히려 그 배척감이 없는 그런 외부를 배제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곳이 가쿠슈인 대학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리쿄 대학을 폄하하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리쿄 대학은 학생증이 없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 도서관에. 근데 그 가쿠슈인 대학은 학생증이 없이도 일반인들에게 또 도서관을 공개해 놨던 게 참 인상 깊었던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연령대가 대학 입학 연령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대학은 입학 정원 미달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적자 재정으로 대학 간 합병을 추진하거나 인기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교와 연계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런 자격증 대비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현실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아무튼 그 입학하는 그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입학하는 학생 수를 충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이 그 문을 닫기도 하고 학과가 통폐합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은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보면 대부분 학부 1, 2학년은 공통의 기초교양을 배우는 교양 과목이 많다. 이거는 우리도 비슷하죠. 3학년부터는 전공 영역을 배우는 전공 과목이 많아서 학업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으며 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한다. 그 아르바이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일본의 대학생들은 뭐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아르바이트가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의 필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글쎄 왜라고 딱 요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그 독립이라는 개념 또 성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만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성인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그냥 심리적인 독립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독립도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독립이 수반이 돼야 완전한 그 성인으로서의 독립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거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독립한다. 대학에 들어가서 뭐 부모님께 저 독립을 해서 살겠어요. 그러면은 일정 정도 다 그 경제적인 지원을 뭐 부모님께서 해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일정 정도 지원 그 경제적인 그런 뭐 이런 걸 발휘한다고 해도 결국은 뭐 약간의 아르바이트나 근데 그렇게 할 텐데 일본에서의 독립은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뭐 못 받는 상태에서 자기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게 수반이 돼야 독립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성인이 되면은 아르바이트, 자기 용돈은 자기가 독립을 꼭 하지 않더라도 자기 용돈 정도는 자기가 벌어서 쓰는 이런 게 아주 그 투철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는 도지기 현의 경찰서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옛날에는 그 일본인에 대해서 대학에 이제 막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닐 때니까 일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자세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을 때죠. 근데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인식, 한국인의 인식으로 이제 일본인을 볼 때예요. 그때는 이제 아니 그 뭐 경찰서장 딸씩이나 되고 그런데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늘 그 아르바이트에서 경쟁을 했어요. 좀 좋은 시간에, 그러니까 일하기 편한 시간이 좋은 시간이죠. 근데 좋은 시간에 그 저기 일하는 시간을 이제 배정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조금 그 뭐 휴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이러려고 이제 아르바이트 그 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영업장에서 약간 그 라이벌 의식도 느끼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랬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 친구는 부잣집 딸이 왜 저렇게 아르바이트에 목숨을 거나 그렇게 제가 이제 오해를 했었는데 거기는 뭐 집안 환경이 어떻든 뭐 배경이 어떻든 부모님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고 독립적인 그런 뭐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르바이트를 누구나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우리는 이제 선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은 뭐 공부에 전념을 하기도 하고 또 거의 대부분 요즘 뭐 이렇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르바이트가 뭐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그 아르바이트를 필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한다라고 했는데 뭐 아르바이트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아르바이트는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아주 여학생들인 경우, 남학생들인 경우 아주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곳이 뭐 어디가 있겠나요? 이렇게 글쎄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룸사롱 뭐 이런 데 가서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글쎄 또 남자들은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회적으로 좀 제재를 가야 하는 그런 장소에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뭐 음식점 주로 뭐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제가 유학 시절에 한국인 남자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던 곳이 일본의 파친코라는 그 성인 오락실이 있죠. 파친코에서는 그 아주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시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그 파친코를 선호해서 파친코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좀 일이 좀 힘들수록 시급이 높겠죠. 그래서 한국 남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파친코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파친코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파친코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어요. 또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익혀온 클럽 활동에서에도 열성적이다. 클럽 활동은 뭐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은 초등학교를 이제 소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클럽 활동을 아주 굉장히 일반 그런 그 수업보다 정규 수업보다 클럽 활동에 더 열성적으로 나가서 열성적으로 그 수업을 하는 그 클럽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바로 클럽 활동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일본의 그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이런 거기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 클럽 활동이 굉장히 양성화,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도 제가 뭐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아이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클럽 활동이 얼마나 그 규모 있게 또 아주 그 알차게 잘 짜여져 있느냐면 뭐 선생님이 특별히 지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들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열정을 쏟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선후배 간에 이렇게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때 그 북을 치는 그런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북을 치는 클럽에 들어갔나 했더니 그리고 누가 그렇게 아주 제법 잘 치더라고요. 나중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제법 잘 치길래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5학년 선배들이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5학년들은 6학년 선배들이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런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어요. 클럽 활동에서. 그 다음에 주로 클럽 활동이다 하면 이제 스포츠 계열의 그런 클럽 활동이 많죠. 그래서 일본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클럽 활동 그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은 이게 체육 특기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체육 특기생들이 정규 수업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운동하는데 그 수업 시간도 할애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지만 일본은 체육 특기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수업은 다 듣고 방과 후에 이런 클럽 활동을 통해서 자기 그 체육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가장 그 두드러지고 좀 그 믿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고교 야구다. 고교 야구도 그 고교 야구 선수들이 고교 야구를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뭐 그 야구부단 단원들이 프로 선수로도 가고 또 뭐 대학의 대표 선수로도 가고 하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특별히 체육 특기자로서 뭐 정규 수업을 배제하고 정규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그 뭐 체육에만 올인한 것이 아니라 수업은 수업대로 다 듣고 방과 후에 그런 그런 서클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대학이나 뭐 사회로 진출해서 그런 기술력들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 체육 특기생들은 수업에 안 들어와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수업에 안 들어와도 뭐 그게 결석이다, 뭐 지각이다, 조퇴다 이런 치 않았는데 일본은 정규 수업에 안 들어오면 큰일 나요. 제적당해요. 그래서 그 체육 특기생들도 예외 없이 정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근데 이제 요런 습관이야 이런 그 제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면 학교 교육의 어떤 그런 목표치,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어떻게 수업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정규 수업에 안 들어가더라도 따로 뭐 그렇게 자기의 진로를 이미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학교에서 마련해 놓은 그런 그 정규 수업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게 그 모두가 아주 우수한 그런 성적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딱 중간만 하면 돼요. 딱 중간만. 근데 딱 중간을 하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과 그런 범위 안에서의 내용만 학교에서 가르쳐요. 물론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다 중간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성적이 목표가 어디예요? 1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1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좀 더 높은 레벨의 그런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학교에서 커리큘럼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지만 일본은 딱 중간 정도 한 70% 정도 요 정도의 학습력만 지니고 있으면 이제 무난하다.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적정선이 100%가 아니라 70%예요. 우리는 100%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일본은 그 목표가 70%까지이기 때문에 70%까지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0%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0% 안에는 뭐 50%에 미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60% 70%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 이상인 사람도 있어요. 뭐 미리 공부하는 게 뭐죠? 아무튼 선행학습 이런 걸 통해서 100%보다 더 높은 그런 레벨의 그런 학습력 이런 걸 지향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본은 너희들이 70% 이상의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걸 받고 싶다면 나가서 니네들이 따로 해라. 다른 뭐 사교육을 받든지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거의 70%요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이상의 공부를 할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조금 그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거 수업에 안 들어가더라도 뭐 괜찮다. 뭐 그거는 자기가 뭐 그 수업에 20%를 따라가든 뭐 50%를 따라가든 그거는 상관없다. 그리고 너의 그런 진로가 분명하다면 뭐 그쪽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나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라도 딱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은 해야 돼. 70%까지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특기자들도 그 70%까지는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이거 학교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런 기본 수업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체육 특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끊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 수업에 체육 특기자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수업에 정규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제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다 고등학생들도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적이 아닌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제 그 최소한의 수업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체육 특기자들도 최소한 뭐 요 시간까지는 수업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규정이 학교마다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정정하고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클럽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 후반에는 진로 결정을 위해서 취업 활동에 들어가는데 지망하는 기업이나 그 업계에 대한 조사, 연구, 응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는 기업 채용이 확정되는 학생도 있고 4학년 중반에는 거의 취업 활동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썼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오는 걸 보면 어떤 질문이 많으냐면 일본은 취업률이 100%가 넘는데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한다면 골라서 취업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를 골라서 갈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뭐 골라서 가는 수도 있고 취업률이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우리 그 일본이 경제 불황에 들어 있을 때 2000년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1990년대 중반부터 한 10년, 20년 정도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버블기였는데 이제 이제 정리되는 버블이 꺼지는 그런 이제 그 시기였는데 그때는 취업률이 그러니까 장기 불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취업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쯤 되면서 이제
취업률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취업이 그렇게 뭐 잘 돼서 그러느냐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2011년에는 일본 대재앙이 있었죠. 그때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에 재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에 이제 어떤 팜플렛들이 많이 이제 돌기 시작했냐면, 한국의 노동자,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한국 노동자들을 구한다. 그래서 일본으로 취업을 하러 오면 뭐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그런 광고지가 붙은 걸 보고, 일본은 이렇게 취업도 잘 되고 그런가 봐요. 여기 가도 되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현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뭐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자기가 막 기업들을 골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취업률이라는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우리도 취업률이 100%였어요. 왜냐하면 그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어디 취직을 해서 취업률이 아니라, 그 일본에서는 취업률보다는 진로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진로를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 취업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한다. 그것도 이제 진로가 결정된 거죠. 그쵸? 그것도 그래서 진로가 결정이 되었으면 취업률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어디 기업에 취업을 안 하고 나는 더 석사 과정에 가든 박사 과정에 가든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더 할 것이다 라고 해도 그게 이제 진로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 학생은 진로가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게 통계로 잡히면 그것도 취업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기준을 잡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 취업률이 높아졌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일본 친구들도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그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겪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그 후반부부터 2학기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하죠. 뭐 그렇게 많이 우리도 뭐 그렇게 많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욕심을 좀 적게 부려도 우리도 취업난이 굉장히 아직도 심각하죠. 그렇죠? 또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불안한 마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참 불안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글쎄 잘 되기를 서로 이제 바라야 되겠죠. 그렇죠? 잘 이 코로나 사태도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한번 보면은, 한편 일부러 졸업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 자격 취득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업을 계속한다거나 또는 취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급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로 채용 내정을 취소당한 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주고 1년간 유급을 인정한 대학도 있다. 대학의 졸업 유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각 기업들에게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 문호를 개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졸업 예정자 일괄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요즘 우리 그 코로나 사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어떤 그런 국가적으로 그 위기, 장기 불황에 들어갔을 때 대학 취업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어떤 정책, 이런 게 일본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번 이런 사태에도 아마 그 정부가 대학 취준생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 마련되지 않을까, 마련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3.11 대재해에 대해서, 3.11 대재해 때 우리 대학생들이나 뭐 여기 한국 노동자들을 원했던 건, 거기에서 노동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또 한국인들이 이제 그 일본 대재해 때
한국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그런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많은 노동력들이 투하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취업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꿈에 부풀죠. 나도 일본에 그래도 알만한 기업에 취업을 해서 간다, 뭐 이런 꿈에 부푼 그런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서의 대우가 그렇게 썩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세요. 사실 일본어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모국어처럼 일본어를 구사하진 못하죠. 근데 조건이 이제 일본에서 일하는 게 모국어처럼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영어를 또 모국어처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한국인 노동자들을 원하는 건, 한국인 그 근로자들을 원하는 건 뭐예요? 한국하고도 그 어떤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좀 그 기비시하다고나 할까? 기비시가 그 아주 엄격한 그런 제한, 그런 기준을 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에서의 취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일본에 취업됐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으로 간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튼 물론 일본이 뭐 그렇게 아주 대우를 뭐 우리나라보다 썩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여건들을 보면 그렇게 일본인하고 약간 차별도 있고, 그래서 그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대학교 그 뒤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나에 대한 게 그 뒤에 사교육을 보면, 사교육 코너에서도 제가 요비코에 대해서 한번 한 그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이제 쓴 게 있는데, 요비코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면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대학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 4월에 입학을 하죠. 그렇죠? 4월에 아마도 지금이 이제 입학 준비를 하는 그런 시즌이고 4월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입학 때가 생각이 나는데, 입학 때는 막 이제 그 사쿠라 벚꽃이 굉장히 만개할 그런 시즌에 이제 입학을 해요. 그래서 근데 요즘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좀 많이 흉흉하고, 그래서 그 벚꽃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없을 텐데, 그 일본에서 학기 초에 보면은 왜 학생들이랑 학급 친구들이죠. 학급 친구들이랑 이제 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4월에 입학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서먹서먹한데,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없애주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요 4월 초에 막 이렇게 벚꽃이 만발할 때쯤이면 서로 하나비라고 해서 그 벚꽃 구경을 많이 가요. 근데 하나비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비의 규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누구나 다 하나비는 참가를 하는, 동네가 뭐 적든 크든 아무튼 소규모든 대규모든 상관없이 그 하나비에는 누구나, 하나비가 아니군요. 하나미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비가 아니라, 하나비는 불꽃놀이를 하나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착각도 하네요. 하나비는 불꽃놀이고 하나미예요. 하나는 꽃이고 미는 이제 보다라는 그 볼견자를 써서 하나미라고 해요. 그래서 꽃 구경을 하나미라고 하는데, 그런 그 하나미를 이제 4월 요때 많이 즐겨요. 많이 즐기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 하나미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예요.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에서는 뭐 서로 뭐 이렇게 그 맛있는 그런 음식을 조금씩 싸워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주로 대학생들이나 이제 그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그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일본의 사회를 결속시키고 뭐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미를 통해서 이제 낙가마들을 형성하죠. 낙가마라는 거는 뭐냐면 그 또래, 서로 이제 그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런 낙가마를 형성을 해서 이제 하나미를 가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요. 하나미는 신입 사원들이나 신입생들이
처음 다른 그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학교에 왔을 때 어떤 좋은 자리를 물색을 해서 잡아놓느냐, 이게 아주 그냥 그 모임의 어, 뭐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그 관심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죠.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들을 어느 학교 주변에는 어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벚꽃이 뭐 가장 이쁘다. 그래서 그 공원에 몇 날 며칠 날 우리 자리를 잡아서 가자. 근데 누군가가 벌써 그 자리를 맡아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가서 자리를 맡아놓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가서 자리를 맡아놓는 게 신입사원의 첫째 과제래요. 뭐 그런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가서 자리를 맡아놓고 좋은 자리를 맡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 4월이 이제 그 학기 초가 되는데, 그래서 학기 초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고, 일본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좋은 명문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본도 입시 경쟁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입시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나라하고 입시 경쟁이 조금 그 일본애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입시 경쟁의 그 치열함 속에 하죠. 입시 경쟁을 하죠. 근데 일본은 이미 한 초등학교 졸업 때 중학교도 이제 그 입학 시험을 보고 가요.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시험이 없지만 그냥 이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그냥 진학을 하지만,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학습에 많이 치중을 하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이제, 그리고 또 좀 독특한 그런 그 특징을 가진 그런 학교들은 이제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시 경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의 입시 경쟁은 아무튼 유치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입시 경쟁인데, 우리나라는 모두 다 입시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일본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벌써 얘는 특기가 뭐고 뭐 진로가 글쎄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인지 안 해야 되는 나이인지, 다른 어떤 자기 적성을 살려야 되는 나이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름이 나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모호하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중학교 때쯤이면 얘는 공부를 하래. 그래서 입시 경쟁을 하래. 아니면 공부는 얘는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아이의 적성에 맞는 그런 걸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그 에너지를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부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면, 일본은 그게 미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입시를 거치면서, 여러 단계의 입시를 거치면서 공부를 할 친구들,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대략적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입시 경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포함된 그런 입시 경쟁이지만, 일본의 입시 경쟁은 그냥 대략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 정도 학교에 가는 게 적정하겠어. 아니면 나는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나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겠어 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게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다 입시 경쟁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입시 경쟁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는지 한번, 요비코라는 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과거에 비해 대학 교육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필요성이 다소 약해졌다고는 하나, 유명 대학의 진학 열기는 아직 대단하다. 그렇죠. 이로 인해 요비코라 불리는 입시 학원이 사교육의 큰 축을 이루며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요비코라는 말은, 요비는 이제 예비, 코는 학교를 줄인 예비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비 학교. 요비코는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상업적 교육기관으로서 시험 합격 후 필요한 지식 등을 동시에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 학교에 그 입시학원이 있죠. 입시학원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또 뒤에 설명을 해보면 학교의 입학 시험은 물론 자격 시험을 위한 요비코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학 수험 요비코, 그 다음에 사법 시험 요비코, 공무원 시험 요비코 등으로 나누어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는 이런 학원들이 전문 학원들이 생겼죠. 요비코를 대표하는 대학 수업 요비코를 살펴보면 대체로 195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후 고도 경제 성장기에 대학 수업의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요비코가 급성장하는 토대가 형성된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버블 경제의 붕괴와 저출산 현상의 진전에 의해 요비코에 다니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또 추천 입시 등의 대책을 위한 고교 내신 점수 관리나 정기 시험에 대한 대책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요비코는 재수생 중심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코스로 바뀌기도 했다. 그래서 대규모 요비코는 차츰 그 규모를 축소하면서 유지하고 있으나 학습 주쿠는 이제 과외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학원 과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습 주쿠와는 달리 일정한 규모의 재학생 수 및 교원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교실만이 아니라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건물, 학교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기숙사 제도인 곳도 있다. 요즘에 우리의 그런 학원, 입시 학원 이런 곳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비코는 수험 전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험 전쟁은 사실상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명문 사립 유치원 같은 유치원은 같은 계열의 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에스컬레이터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에스컬레이터교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뒤에 마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요 사립대학인 게이오 대학과 아오야마 가쿠엔 대학이 그렇다. 이러한 명문대 부속 유치원 입학을 위해 일본 학부모들은 빠르게는 아이가 3살 때부터 면접 시험을 준비한다. 또 초등학교 재학생부터 론인이라는 건 이제 재수생을 가리켜요. 재수생에 이르기까지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수험 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험 전쟁의 이면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빨리 승진하기 위해 유명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력 사회라는 현실이 있다. 물론 최근 일본에서는 학력 무용론을 주장하며 입사 시험에서 출신 대학을 묻지 않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명문 학교를 선호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요비코나 유치원 수험생의 모습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아까 에스컬레이터교라고 하는 걸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에스컬레이터교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어때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밑에서 타면 쭉 위까지 쉬는 게 없이 쭉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게이오 대학이나 아오야마 가쿠엔 대학을 소개를 했는데 게이오 대학이라고 합시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양대 사립 대학 중에 하나가 게이오 대학이에요. 그렇죠? 게이오 대학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만엔짜리 지폐를 보면은 만엔짜리 지폐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계몽 사상가가 등장해요. 교육가, 계몽 사상가가 등장하는데 그 만엔짜리에 등장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은 학교예요. 그 대학이 지금은 이제 일본의 양대 사립 학교 중에 하나, 와세다 대학하고 게이오 대학하고 이렇게 양대 사립 학교 중에 사립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게이오 대학 이렇게 들어가는 걸 굉장히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게이오 대학까지 입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엄마들이 이제 게이오 대학에 딸려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한 학원, 그러니까 계열이죠. 한 학교 계열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도 별로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데 이렇게 학교 안에 한 캠퍼스 안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딸려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대학을 가크인이라고 하잖아요. 대학이라고 안 하고 대학교라고 안 하고 가크인이라고 하는 건 학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같은 캠퍼스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유치원 게이오 유치원에 보내면
게이오 초등학교, 게이오 그러니까 소학교죠, 일본은. 게이오 소학교에 들어갈 때 그 추천이라는 추천제가 아까 또 잠깐 이렇게 읽고 넘어갔는데 그 추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게이오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들을 추천해서 게이오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게이오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다른 일반 외부의 유치원에서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보다 게이오 유치원 졸업생들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추천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게이오 초등학교에 다닌 아이들은 게이오 중학교는 사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치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외부의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게이오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경우보다도 게이오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추천서를 받아서 게이오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유리해요. 좀 추천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0% 정도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은 각 학교마다 이제 몇 퍼센트 그런 게 이제 정해져 있겠죠. 근데 30%면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30%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게이오 중학교를 졸업하면 추천장에 의해서 게이오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게이오 고등학교를 가는데 30%더 유리한 거죠.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보다. 그다음에 대학교 갈 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게이오 고등학교 출신들은 게이오 대학교 갈 때 추천장을 받아서 30% 유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게이오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언제부터 그 욕심을 부리겠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그런 사립 유치원은 시험을 보고 들어가요. 시험을 어떤 걸 보냐면 뭐 3살, 2살, 3살, 4살 뭐 이런 아이들한테 어떤 시험을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이름이 뭐냐, 아빠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몇 살이냐, 또 뭐 신체적인 것도 이제 건강해야 되니까 다리 한 짝을 들고 서 있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시를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 귀엽기도 하다가도 조금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저런 어린애들이 저런 입시경 막 뭘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저런 입시 경쟁 속에 끼어들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게 바로 에스컬레이터 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 물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에스컬레이터 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대학이 에스컬레이터 교라는 그 이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입시 경쟁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입시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그리고 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는 뭐 일본의 대학 그다음에 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요거는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느낀 거 요즘은 또 그런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땐 그러니까 한국의 그 대학의 교수님들은 조금 약간 권위기적이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좀 어려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의 이제 연구실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갈 때는 늘 조금 약간 내가 위축이 돼 있기도 하고 어려운 분을 뵈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쌕쌕이나 봉봉이나 이런 이제 음료수 있죠. 그런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일본의 대학은 우리나라랑은 조금 또 분위기가 교수님들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한국은 너무 이제 교수님들이 어려워서 좀 학생들이 거리감을 두거나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일본의 교수님들은 완전 그냥 그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한 교수님을 찾아갔다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은, 그래서 야, 나도 이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는 교수가 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될 그런 계획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한 거니까. 근데 나도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면 저런 자세로 이제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을 배워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느 날 그 제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교수님을 찾아뵙도록 이제 약속을 드리고 교수님 방에 갔어요. 근데 교수님 방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조금 너무 송구스러워서 한국에서 가져간 그런 김이 뭐 그 당시에 뭐 한 500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김을 하나, 이렇게 포장지에 들어있는 김을 하나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막 절대로 학생들이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 교수님한테 가져다 주는 건 뇌물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뭐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 아주 큰 선물도 아니고 그냥 나눠 먹는 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다 하고 그거는 받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자마자 저한테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차를 이제 끓여줄 테니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래요.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교수님이, 저희가 뭘 사가도 모자랄 판에 교수님이 차를 끓여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황송해서, 제가 차라리 이렇게 뭘 끓일까요? 제가 뭐 심부름을 할까요?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앉아서 기다려라. 앉아 있는 동안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정리를 해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네가 머릿속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할 동안 나는 이제 우리 둘이 마실 차를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교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어떤 뭐 어려운 아니면 뭐 해결해야 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오자마자 막 앉자마자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 5분 정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유학생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의 교수님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글쎄 그걸 서비스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낮은 자세로 대해주세요. 낮은 자세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물론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어려웠어요. 오히려 그 교수님이 저한테 약간 권위스럽게 대해주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교수님이 나를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고, 또 교수님을 뵈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차분히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에 2004년도에 왔습니다. 2004년도에 학교에 오면서 나도 그런 선생님 돼야 되겠다, 그런 선생님의 자세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을 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글쎄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서비스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을 대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스승들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아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굉장히 허물없고 스스럼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본의 대학에서 제가 느꼈던 아주 좀 특이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 교수님들은 굉장히 서비스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또 한편 들려오는, 이제 거기 가 있는 후배들에게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제 지금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물어보죠. 저도 일본의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쪽 일본 대학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많아요.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언어 연수라도 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대학에 갈 때, 일본에 유학이나 언어 연수를 갈 때 어떻게 뭘 준비해서 가면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본의 대학의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그 일본에 가 있는 후배들에게 거기 사정은 어떻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꼬집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사실은 돈 받고 학교 다니는 사람, 돈 내고 학교 다니는 사람 이걸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그 뭐랄까 선생님은 선생님, 그다음에 제자면 제자 이게 좀 그게 소통 뭐 이런 거보다는 많이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리라기보다는 이제 소통하는 그 다음에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제 생각 이건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00% 밀접하다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한 70% 아주 밀접하면 80%가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이에요. 70% 80%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밀접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의 그런 어떤 상황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털어놓기가 제일 좋은 그런 관계라고 해요. 그런 거리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무튼 이런 교수님들에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냥 돈 내고 가르치는 자, 돈 내고 배우는 자, 돈 받고 가르치는 자 이런 삭막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70%의 거리감을 가지고 그냥 부모에게 또 너무 속상한 얘기를 많이 털어놓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들어도 그런 속상함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렇지만 또 부모님 같은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이라고 하기보다 아무튼 활용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일본의 옛날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걸 조금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이가대 나뉘어 만화볼까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금 50분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50분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근데 아무튼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지만 다음 시간은 3과죠. 3과부터는 우리가 그 한과를 3과 한과를 그 한 주에 다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음성만으로 수업을 하기 힘드셨죠. 아무튼 힘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음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쭉 적어놓고 있다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서 다시 번복합니다. 질문이 혹시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그때그때 보고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텐데 지금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최대한 빠른 그 시간 내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주 장문의 질문이고 또 공개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제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도 있죠. 전화번호랑 카톡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화나 카톡을 이용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일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